있는데 거기? 집 무슨 동이에요? 파남동이요. 파남동 저쪽 위에. 파남아이씨. 예. 붕어. 계룡. 네. 붕어 베스트 붕어. 네. 거기서 한 2, 3분 걸려요. 그래 지금 녹화되고 있었어요. 아유, 얼굴 바라보니까 되게 기분 좋네요. 보고 있나? 보고 있나? 보고 있어요. 한번 해주면 되나? 뭐를요? 그들이 원하는 그거. 아까 계속 나오던데 S 기억 스 나오니까 그분 3분 동안 채팅 정지됐던데. 자, 박기현 프로의 강의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어의 튜닝부터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루어의 튜닝. 와우. 루어의 튜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루어가 가지는 고유의 힘을 믿는 저는 거기에 적절하게 루어를 튜닝하는 거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스피너베이트 튜닝입니다. 스피너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나올 때 이렇게 그냥 훅에 일반 훅이 나옵니다만, 여기에다가 뭘 달았냐면 저는 이제 트레일러 훅을 달고 있죠. 이 트레일러 훅을 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등에 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트레일러 훅을 다는 거에 따라 가지고 입질이 들어왔을 때 잡아내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죠. 근데 이 스피너베이트가 수직 폴링을 하는 거는 솔직히 이 트레일러 훅이 많이 필요는 없어요. 수평적으로 끌어올 때 들어오는 입질이 이 트레일러 훅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그런 그 필수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를 다는데 대부분 그 시중에 나오는 제품 중에 이렇게 생긴 제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트레일러 훅이 있으면 요 끝부분에 이렇게 마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 있는 제품이 많죠.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끼우는 걸로 나오는데, 요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본 이렇게 스피너베이트 훅이 있으면 고무마개를 하나 또는 두 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 없이 이렇게 고무마개식으로 하게 되면 이것이 360도 이렇게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돼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제품은 너무 빡빡해서 그런지 이렇게 다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질이 들어왔을 때 아예 옵셋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움직일 수 있게 유동식으로 고무마개를 두 개를 달든지 하나를 달고 밑에 트레일러 웜을 알아서 이렇게 좀 유동식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추천하고, 우리가 스피너베이트 운용법 중에 하나가 헬리콥터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뚜루루루루 수직으로 떨어질 때 위에 있게 이렇게 폴링을 한다는 거죠. 스피너베이트가 떨어질 때는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만든 인간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내려갈까요? 이렇게 내려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헤드를 약간 물에 저항이 없이 뾰족하게 하는데, 이게 헤드를 보통 앞에서 보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많이 생겼죠. 이거는 물에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천천히 내려가면 대부분 제품이 다 그렇게 생겨요. 천천히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기껏해야 1m 이상 정도 돌아가다가 더 내려가면 그냥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것을 더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려면 이 헤드 자체를 이런 식으로 아닌 둥근 원형으로 뽑아내든지, 아니면 완전 가늘게 제품명 걸어놨고요. 메가베스에서 나온 베놈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아주 널쩍하면서 가늘게 하면 물에 저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밑이 편편한 제품을 이런 식으로 억지로 수직 폴링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스피드베이트 앞에 한 4분의 1온스나 뭐 크게 하면 8분의 3온스 정도의 텍사스 싱커를 끼우신 다음에 스피드베이트를 연결해서 하면 폴링할 때 이것이 내려가면서 억지로 끌고 내려가는 효과가 나옵니다. 스피드베이트가 아니라 스피드베이트 이 블레이드가 윌로우보다는 동그란 인디애나나 콜로라도형이 더 잘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 이것을 끼우시면 수직 폴링이 나는데 즉 이러한 직벽 같은데 고기가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스피드베이트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하시면 내려갈 때 수직 폴링을 일으키면서 잘 내려갑니다. 싱커를 사용하시는 거. 싱커도 고정을 해주나요? 네? 싱커를 고정을 아니요, 싱커로 고정을 해준다기보다는 싱커로 고정을 안 해도 어느 정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싱커로 고정을 한다면 한 10cm 정도 앞에 뭐 멈춤 고무를 달든지 저는 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략하는 것이 한 4m 내지 5m 이 사이에서는 크게 유동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그래서 저는 저는 하지 않지만 만약에 한다면 약 한 10cm 앞에 이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하드베이트 훅의 튜닝입니다. 하드베이트를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저가형 하드베이트와 고가형 하드베이트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훅에. 이 대부분을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이게 아래에서 보면 배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스플릿 링이 달려 있고 트래블 훅이 이런 식으로 나 있을 겁니다. 고가형 제품은 대부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이 트래블 훅이 이것과 이 트래블 훅이 일자로 된 제품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제품이 그것을 극대화해서 나온 제품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것은 이제 바늘을 끼울 때 이것까지 생각을 했을 뿐인 거죠. 근데 저가형은 그냥 벌크로 찍어내다 보니 스플릿링이 있고 이 일자로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뻗어 나오지 않고 약간 삐뚤어져서 나온다든지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있는데 그렇게 된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일자로 만들어주는 이유는 루어의 직진성이 좋아집니다. 즉 던져서 감아들이는 크랭크나 미노우가 절도 있는 액션 주르르르 일자로 바로 이렇게 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미세한 효과지만 이렇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 훅을 빼버리고 기성품으로 파는 그 훅들이 있죠. 그 훅을 맞춰서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 주시면 좀 더 타이트하고 절도 있는 액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크랭크 같은 경우에는 크랭크의 가장 좋은 크랭크는 일단 작고 많이 떨려야 됩니다. 이 떨릴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훅이 이렇게 막 바디에 스쳐가지고 바디가 이렇게 막 까지는 게 있잖아요. 생각만큼 이 훅이 이 하드베이트의 바디에 정말 자주 부딪히거든요. 그 부딪힐 때 이 훅을 튜닝을 해주면 상당히 절도 있게 많이 떨리면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 벌크의 그러한 훅을 사용한다면 약간 잡아내는 확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훅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래블룩이 갭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갭이
있고 이 깊이가 있는데 이게 웜훅보다는 짧기 때문에 고기에 입이 이렇게 있으면 깊이 안 막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개가 있어서 많이 막히기도 하지만 깊이 막히지 않기 때문에 털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털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면 훅 일반 웜훅 같은 경우에는 이 끝이 이렇게 딱 휘어진 이게 털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닙니까? 그리고 감성돔 바늘이나 붕어 바늘 보면 틀어진 이게 훅이 있습니다. 이것도 털림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즉 한번 박혔을 때 뭐 물론 미늘이 있지만 타라락 털었을 때 덜 털리게 하기 위해서 훅을 약간 휘게 해줍니다. 즉 밑에서 봤을 때 트래블 훅을 이런 식으로 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때 이쪽으로 약간 휘게 해서 회오리 모양으로 튜닝을 해주면 정말로 덜 털립니다. 근데 여기 단점이 하나 있어. 이게 두 개 달렸을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회오리 모양으로 튜닝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그냥 이게 돼 있으면 그냥 튜닝을 지 마음대로 액션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훅이 액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요 앞과 똑같이 휘게 해줘야 원 액션이 나옵니다. 근데 요거하고 똑같이 해주면 휜 방향으로 이 하드베이트가 휘어갑니다. 마치 버즈베이트가 돌듯이. 그렇기 때문에 할 때는 요것과 반대로 이게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해줘야 됩니다. 요것과는 반대로 이게 시계 방향이면 반시계 방향으로 훅을 해줘서 앞 뒤가 틀리게 해줘야 루어가 가다가 저쪽으로 또는 우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직진성을 가지면서 쫙 잘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털림도 방지하고 굉장히 괜찮은 그런 튜닝이죠. 그리고 기존에 나온 제품 중에 한 재작년 한 3, 4년 전부터 화두가 되는 것이 이렇게 돌발적인 액션이 많이 나오는 하드웨이트에 대해서 지금 약간 시들었습니다만 돌발적 액션에 대해서 화두가 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즉 크랭크가 쭉 오다가 이쪽으로 휘었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지 맘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한 3, 4년 전에 없어서 못 팔았던 히마카치의 와들뱃이 와들뱃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지 마음대로 막 움직입니다. 그게 어떻게 움직이냐면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크랭크가 있으면 뒤에 크랭크 그 바늘 위에 조그만 금속 판을 달아서 이 금속 판이 훅과 부딪히면서 액션이 깨지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최초로 나온 게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에너틱 액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케빈 벤담이 최초로 이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케빈 벤담이 그걸 만든 그 스폰 만든 게 스트라이크 킹 아닙니까? 스트라이크 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확한 제품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도 일본이나 한국에 뭐 만드는 제품보다 약간 제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떨어지는 제품을 가지고 생각을 해낸 게 그거죠. 케빈 벤담이 스트라이크 킹에서 크랭크를 한 100개를 받는다고 칩시다. 100개를 받아보면 다 뜯어서 다 던져본답니다. 다 던져봤는데 직진으로 오는 거는 그냥 아는 사람들 몇 개 주고 지 마음대로 오는 게 가끔씩 있다 이거죠. 그게 솔직히 말하면 불량입니다. 불량인데 이걸 가지고 게임을 했더니 정말로 잘 놀더라. 그래서 실제로 마스터 클래식 우승을 했었습니다. 케빈 벤담. 그런데 케빈 벤담이 말할 때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액션이 틀어지는 걸 가지고 잡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 정말 중요한 건 얘기하지 않았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스트라이크 킹에 나오는 케빈 벤담 시리즈라고 합시다. 불량으로 나오는 액션이 갖고 있는 거예요.
훅이 있으면 이 훅을 튜닝을 했습니다. 어떻게 튜닝을 했냐면 정말 간단한 튜닝입니다. 이만한 바늘 달았어요. 이만한 바늘 다니까 앞에서 말했던 와들배처럼 액션이 깨지는 액션이 더 많이 나온다 이겁니다. 바디 계속 부딪히니까 침 않도록 움직인다. 그래서 원래 원 사이즈의 크랭크에 달려있는 훅을 빼고 또는 미노에 달리는 훅을 빼고 오버 사이즈의 훅을 달게 되면 물론 뭐 서스펜드 같은 경우는 깨지지만 더 큰 훅을 달게 되면 이 훅이 바디에 부딪히기 때문에 감았을 때 완전 돌발적인 액션이 많이 일어나는 이것도 지긋지긋하게 아주 지저된 수도권의 필드라든지 아주 고기가 터가 세기로 유명한 그러한 곳에서 이런 거 사용하시면 괜찮은 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빅베이트 요즘 들어서 빅베이트가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빅베이트 혹시 죄송한데 질문 사항이 있으십니까? 제가 앞에서 말할 때 스피너베이트나 크랭크 이노우의 그에 대해서 얘기한 것 중에 예, 질문 사항. 아까 그 스피너베이트에 그 트래블을 달았을 때 예, 그 밑에다가 웜을 이렇게 예, 예. 낀다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쓰면 캐스팅하고 감을 때나 캐스팅할 때나 그 웜이 그 바늘에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많고 예,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그 웜을 안 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웜을 제가 여기 이 스피너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웜을 달았습니다. 이 웜 같은 게 이렇게 하다가 이 훅에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걸려서 액션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훅을 뭐 천편일률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딱 사용할 때만 사용하는데 고기들이 깊은데 별로 안 있거나 이 느리게 약간 그래도 멀리는 던져야 되고 느리게 가라앉히고 싶을 때는 이 웜을 씁니다. 웜이 있으면 좀 더 느리게 떨어지고 그리고 이 스커트가 상당히 스커트 액션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스커트가 짧게 나오는 스피너베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저는 약간의 걸림을 수고하더라도 이렇게 웜을 달아주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개인 취향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달고 싶으시면 웜을 빼시고 이게 고무막에 하나나 두 개만 달으셔도 저는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걸리는 문제는 어떤 제품을 쓰느냐 그리고 뒤에 훅 길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 개인이 그걸 싫어하시면 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꼭 뭐 이걸 달아서 좋다 나쁘다 그게 아니라 뭐 싫으시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하신 분께는 이제 선물이 따로 나갈 텐데요. 네. 약간 심란할 것 같아서 뒤로 빼놨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질문이 없으신가요? 버즈베이트에도 트레일러를 버즈베이트. 저는 버즈베이트를 최근에 창만을 제가 갔는데 버즈베이트의 트레일러 훅은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저도 그걸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스피너베이트하고 버즈베이트는 생긴 건 비슷하지만 그것은 이제 입질을 유도해야 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스피너베이트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물고기가 있으면 물고기가 이 스피너베이트 이웃들을 무는 이유가 물론 요거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요게 이제 물고기 떼죠. 물고기 떼고 요것은 물고기 떼를 쫓는 또 다른 물고기 즉 나의 경쟁자입니다. 그러니까 물때 있는 고기가 아니 나의 영역에서 내 먹이를 먹으라는 기준에서 이것을 이제 공격을 많이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스피너베이트를 하고 이제 뭐 배가 고파서 먹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그래서 이게
뒤에 트레일러를 달면 이렇게 쫓아내는 입질이나 먹잇감이 있는 입질이기 때문에 저는 트레일러를 다는 것을 보여드렸지만 버즈베이트는 안 해도 된다는 게 일단 버즈베이트는 날아갈 때 저항이 너무 많습니다. 버즈베이트는 이 프롭이 일단 이렇게 너무 크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항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아갈 때 어떻게든 훅이라든지 없는 게 저는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버즈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입질이 배가 고파서 아까 스피너베이트처럼 쫓으려고 하는 입질보다는 입질 유발하는 게 짜증을 나게 하는 거로 대부분 다 시끄럽게 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많이 합니다. 빠바바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베스가 스피너베이트를 공격해서 이 훅을 때리는 것보다 이 버즈베이트에 더 성공적으로 훅을 공격을 한다 이겁니다. 혹시 이것을 낚시하면서 느껴보신 분 계십니까? 첫 번째는 분명히 날아갈 때 조금이라도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걸리는 게 없기 위해서, 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훅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공격 패턴 자체가 스피너베이트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정말로 정확하고 과격하게 때리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필요 없다. 물론 달아주면 뭐 괜찮겠지만, 비거리만 문제없다면 괜찮겠지만 안 달아도 크게 관계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해창만 가서 느꼈던 그런 것입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예. 크랑크베이트랑 바이브레이션 어떻게 차이가 있게 사용하시는지. 크랑크 바이브. 네, 속도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인 거는 크랑크는 크랭크 같은 거는 던지면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 위에 떠 있죠. 바이브는 바이브레이션을 던졌을 때 가라앉습니다. 물속으로. 그렇기 때문에 크랭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수심층으로 맞출 때 좀 더 유리한 면이 있겠죠. 감으면 알아서 파고 들어가니까, 자기가 만약에 이게 한 4m나 쳤을 때 3m쯤의 고기가 있다면 크랭크는 이것을 맞추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근데 바이브 같은 경우에는 가라앉기 때문에 너플너플 거리면서 가라앉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크랭크처럼 여유있게 정확하게 스트라이크 시키지 못하고 감아들인과 동시에, 물과 떨어진과 동시에 감아들입니다. 그러면 바이브가 대부분 어떻게 가느냐 하면 저항이 있기 때문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감아들이면서 쭉 올라오고, 크랭크는 쭉 내려갔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오죠. 그렇기 때문에 운용상의 차이에 있어서는 저는 크랑크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크랑크를 많이 씁니다. 근데 하지만 바이브레이션이 잘 먹힐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큰 대형 호수에서 바이브레이션이 잘 먹힐 때가 있는데, 그때는 주로 앞에서 이렇게 어느 지역에서 잘 먹냐면, 이것도 제가 경험에 의한 거예요. 정답이 아니고 경험에 의한 건데, 이게 소나무가 있고, 대청이라고 칩시다. 대청 위에 소나무가 많으니까 직벽에 고기들이 타이트하게 붙어있을 때, 즉 배 포지션을 잡아왔을 때 크랭크가 배 포지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낚시를 했을 때 크랭크 같은 경우에는 고기들이 상당히 민감해서 배가 이 중간에 들어가 버리면 고기들이 다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던져야 되는데, 크랭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립이 얇고 직각으로 된 립이라도 쭉 타고 오기 힘들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근데 바이브 같은 경우에는 크랭크가 할 수 없는 타이트하게 하는 것, 이게 치고 내려가는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상황에서는 제가 그 바이브레이션을 자주 사용합니다. 바이브레이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바이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제품들이 있지만
바이브레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떨림이죠. 근데 이 떨림을 어떻게 일으키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바이브레이션 머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넓적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물을 많이 받아서 좌우로 흔들 수 있게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브레이션의 이 앞이 떨림보다는 바이브레이션의 그 기본적인 그 홀링이라든지 기본적인 자세를 잡는, 그러니까 밸런스가 더 중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바이브레이션이 있으면 이 훅 아이가 있습니다. 여기 줄을 걸 수 있는 이 아이 부분이 있고 바늘이 있습니다. 바늘이 있을 거고요. 이 바이브레이션을 가장 밸런스를 잘 잡게 하는 것이 이 뒷바늘이 가장 큽니다. 뒷바늘의 위치가 어디에 달려있냐에 따라서 바이브레이션이 어떻게 위치를 잡냐가 제일 관건인데, 이 훅 아이와 이 뒷바늘이 일직선으로 된 제품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주로 제가 바이브레이션 하나 꺼낼까요? 이 바이브레이션인데, 이 바이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서 이렇게 오지 않고 이렇게 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훅 아이와 뒷바늘이 일직선으로 된 제품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이 이 일직선으로 나오지 않아요. 이 일직선으로 나오는 제품이 우리가 가장 명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자칼 TN60. 자칼 TN60만이 자칼 TN60이랑 다이와 TD 우퍼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거기가 잘 잡히는 바이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소리가 많이 나서 시끄러워서 정말 뭐 앞에 텅스턴으로 돼서가 아니라 비밀이 이런 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자칼 TN60과 TD 우퍼가 홀링 액션이 너플러플러플러하게 똑바로 내려갑니다. 즉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이 텅스텐이 돼 있죠. 자칼 그 TN이. 그래서 앞에 탁 찍는다는 거예요. 탁 찍고 그러면 바늘이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안 걸리고 다시 이렇게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찍는데도 상당히 유리해서 뭐 토너먼트 쓰는 사람들도 그 룰을 상당히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태로 만든 제품이 이 레벨 바이브라고 하는 이 제품입니다. 그래서 극대화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바이브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떨림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밸런스. 아이 부분과 바늘이 일치해야만 정확하게 밸런스가 맞고 정확하게 폴딩 액션이 잘 나오고 떨림도 좋다는 거.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튜닝 중에서는 그 빅베이트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빅베이트 요즘에 들어서 I자 액션이 유행을 한다고 그랬죠. 이 I자 액션은 위에서 봤을 때 별로 전혀 화려하지 않습니다. 전혀 화려하지 않아요. 그냥 이게 뭘 고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I자 액션이 그 가장 먼저 나온 선구자가 아까 말씀드린 겐크라프트 178 그 조인티드 크로우하고 여기 있는 사이런트 킬러입니다. 저게 왜 많이 팔리냐면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전혀 화려하지 않은데 이 살짝살짝 움직이는 이 액션에 고기들이 정말 반응을 많이 하잖아요. 즉 힘이 없어서 슬슬 헤엄치는 그런 물고기로 보인다는 것. 즉 베스가 살아있고 팔팔한 액션보다는 살아있고 팔팔한 물고기보다는 병들고 죽어가는 물고기를 더 좋아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관절이 대부분 여기 있습니다. 이 관절을 조절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모든 루어 그 빅베이트에는 있어요. 그것을 뭐 나사식으로 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조인트 형식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조절해서 이 간극을 넓히거나 줄여주면 조금 액션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즉 그리고 이 I자 액션의 가장 그 핵심이
빅베이트가 위에서 봤을 때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술렁술렁이 움직이는 액션인데 이 흔히 우리가 댐퍼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이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게 넓으면 너무 많이 움직이면 많이 움직일수록 이런 식으로 액션이 많이 나오죠. 즉 X자에 가깝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딱 많이 줄여버리면 고기가 약간 타이트하게 가되 세게 탁 칠 때 이게 빅베이트의 그 액션의 생명입니다. 세게 탁 쳤을 때 빅베이트 액션의 생명은 그냥 끌어오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액션의 생명은 이 끌어오면서 탁 쳤을 때 하고는 턴 액션입니다. 턴 액션. 이 턴 액션이 이 댐퍼의 간극이 좁을 때 정말 잘 일어납니다. 즉 고기가 이렇게 오다가 탁 쳐서 휙 하고 돌아가면서 180도 회전할 때 고기가 관장을 하고 날아다니죠. 그래서 빅베이트 광고 해놓은 그 문구를 한번 보세요. 턴 액션이라는 게 많이 나올 겁니다. 턴 액션이 이 루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고기들이 자극적으로 해서 완전 진짜 놀 수 있게 하는 그런 액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템포의 조정에 의해서 액션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재미있는 일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한국 토너먼트입니다. 한국 토너먼트인데 모 프로님이 그 이렇게 생긴 I자 타버터를 가지고 그날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했는데 남들이 봤을 때 정말 정확한 제품이라서 도저히 이가 우승을 할 수가 없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우승을 한 모 프로에게 다른 프로가 물었습니다. 야, 솔직히 얘기해봐. 이걸로 진짜 잡았어? 라고 하니까 네, 진짜 이걸로 잡았어요. 이거 어떻게 했는지 좀 보여줘봐 했는데 그 사람이 자, 잘 보세요 하면서 던져서 끌어오면서 탁 쳤더니 휙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크기의 고기가 잘 보세요 던졌는데 그 자리에서 이게 물어버린다. 그래서 이것을 물어온 프로가 이 루어를 과도를 쳤다는 그런 과도 쳤어요. 진짜. 전국이 이걸 과도를 쳐가지고 다른 사람이 우승 못하게 하는 건가요? 구하기가 힘들게 된 그런 전설의 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국산 제품이고 네. 슈어인가요? 슈어 잡히나요? 느낌이 그런데요. 그러니까 네. 지글러라고 하는 제품. 지글러인가요? 지글러 1입니다. 2는 그런 액션이 안 나와. 지글러 1인데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이 I자 액션의 그 원조가 되는 국내 중에서는 거의 원조죠. 약간 외국하고 비슷하게 만들었긴 하지만 그만큼 이 액션의 그 위력을 아예 모르고 있다가 그 위력을 보여준 그러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간격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안에 스폰지를 넣고 막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빅베이트도 튜닝을 할 수 있다는. 근데 빅베이트 안에 뭐 웨이트 넣고 저 립 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다 아시는 튜닝법이라 제가 모르는 거는 제가 지글러? 신기한데요, 지글러. 예, 지글러라고. 혹시 말이 생각나는 그분이 모 프로님이신가요? 말 있잖아요. 야생에 뛰어다니는 말. 아, 머스탱. 네, 머스탱. 야생화? 네, 네, 그렇죠. 네. 아, 야생화.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요. 네, 지금 멕시코 가셨죠? 네. 그래서 뭐 제가 약간의 튜닝법을 더 몇 개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기서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타버터를 쓰다 보면 계속 털리는 게 있잖아요. 네, 타버터. 네, 그거 좀 털림 방지할 수 있는. 그 뭐 제가 모 사이트에서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타버터 털리는 방법은 이게 타버터입니다. 타버터가 이렇게 돼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래블룩 자체가 길이가 짧고 갭이 별로 안 넓기 때문에 털리면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기가 물었을 때 웜훅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잡아당기면 고기가 털고 이렇게
이렇게 끌고 오는 현상이 많죠. 이것과 이 고기 입이 지뢰 현상으로 해서 이게 많이 빠집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지뢰 현상을 줄여주려면 이것을 길이를 늘리면 됩니다. 그러면 늘어났기 때문에 좀 더 유연성 있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스플릿 링을 하나 더 달거나 한 40파운드쯤 되는 합사를 스플릿 링 빼고 조금 느려서 사용을 하게 되시면 물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일례로 제가 2012년 마스터스 클래식 때 그 패턴이 타버터였는데 그 전주에 그 연습을 할 때 타버터의 입질이 정말 좋았는데 많이 털렸어요. 그래서 게임 할 때는 제 블로그에도 나와 있지만 스플릿 링을 2개를 달았습니다. 2개 달고 훅을 여기다가 달았죠. 좀 늘어뜨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야마토 주니어였고 야마토 스펙 2였는데 둘 다 이렇게 바꿔서 그해 제가 들어온 입질 한 번도 안 놓치고 다 잡아냈습니다. 우승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늘려주는 것도 평상시에 뭐 질러갈 때는 모르겠지만 약간 정말 중요한 날이다 하면 이런 식으로 튜닝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약간이라도 틀리면 방지할 수 있을까요? 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재미있습니다. 뭔데요? 그 스틱베이트에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워킹더도 있는데 예. 그 워킹더도 액션을 할 때 스테이를 어떤 사람은 길게 줘야 유리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짧게 주거나 또는 주지 않아야 되게 유리하다고 하는 반면 저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느낀 적이 있었는데 그 프로님께서는 주로 스테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스테이의 길이에 대해서 또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스테이는 상황에 맞춰서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워킹 더덕을 계속 빨리 해오는 그런 것도 있고 천천히 했다가 그림을 진짜 잘 그리네. 이해 완벽히. 했다가 또 스테이. 이것은 분명히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몇 년 전이죠. 그 모 챌린저 프로가 그 대천에서 그 게임이 있었는데 우승을 한 적이 있었죠. 타부터 우승한 적이 있는데 그 뭐 우승할 때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뭐 영상을 보면 타부터 정말 빨리 운영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타부터 왜 그렇게 빨리 운영해요라고 했는데 뭐 그만의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타부터를 빨리 운영하는 것은 활성도 있는 것들만 잡아내는 것입니다. 즉 먹으려고 의지가 있는 활성도가 있는 것들은 빨리 오는 거에 반응하고 때린다. 근데 스테이는 그 낚시하는 사람만이 알 겁니다. 오늘 활성도가 어떻겠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하는 거지. 이렇게 스테이를 많이 주는 거는 활성도가 오히려 떨어졌을 때 이것을 골라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활성도가 높은 개체를 골라내려면 빨리 팍팍팍팍 해가지고 잡아낼 수 있고 역시 먹으려고 하는 활성도 높은 개체가 있구나 라고 잡아낼 수 있는 반면에 천천히 느릿 하면 이 활성도가 낮은 개체가 많구나라는 걸 또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은 어떤 데 좋냐면 주로 핀포인트에 좋습니다. 즉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몸 파인 곳이라 칩시다. 여기 고기들이 모여 있으면 또 한 군데에서 핀포인트 공략에 좋은 게 스테이고 뭐 나무가 있다든지 이 나무 밑에 고기가 한 마리 있는 거 요거 잡기 위해서는 스테이가 좋고 이 활성도가 높고 넓은 곳을 캐치하기 위해서는 워킹 더독을 빨리빨리 해오면서 멈추지 않고 오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시되 핀포인트 공략할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것을 아주 잘 나타낸 게 디코드 115화 보시면 박기현 프로가
산란기 때 핀포인트 공략을 타고토로 아주 느리게 해서 4번 만에 잡아내는 영상이 나옵니다. 명의 영상인데 한번 보시면 혹시 그 표정인가요 이거? 한번 다시 지어주세요 그 표정. 딩구리님이 사랑하는 바로 그 표정. 아무튼 그걸 보시면 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혹시 또 질문 없으신가요? 그럼 타워털 쓰실 때 만약 쿠퍼라든가 틱베이트라든가 타워털 쓰실 때 후에 바로 액션을 주시는지 아니면 화장이 다 없어진 후에 액션을 주시는지.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저는 그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람이 많이 불면 뭐 이렇게 뭐 유기물이 오고 고기들이 보인다고 했는데 바람이 불면서 뭐 그렇게 해서 좋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유리한 거는 고기와 사람의 눈이 있지 않습니까? 눈이 있으면 고기가 나를 먼저 보냐 내가 고기를 먼저 보냐 봤을 때 바람이 불고 수면이 일면 사람이 먼저 고기가 사람을 인지를 못합니다. 수면이 울렁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이 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타버터를 던지 착수하자마자 바로 끌어오는 방법을 저는 말했습니다. 왜? 노을이 많이 있고 고기가 뭐 나 먼저 보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오랫동안 놔둘 이유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끌어오고 대신 아주 잔잔할 때 정말 수면이 잔잔하고 가까이 갔더니 고기가 나를 보고 막 도망가고 막 그럴 때는 던진 다음에 한참 놔둡니다. 방울이 다 사라지고 여기 타버터는 대부분 뒤에 패드옥이 많이 달려있죠. 이 패드옥이 영향이 이렇게 물속에서 퍼졌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어필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패드옥이 물속에서 완전히 다 펴질 때까지도 가만히 놔둡니다. 그럼 이 고기가 경계심을 약간 늦출 때까지 그러면서 뽁뽁뽁 그래서 즉 그 파문 같은 경우에는 물살이 또는 파문이 어떻게 있냐에 따라 가지고 저는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이것 역시 디코드 115와 조용할 때 타버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파문이 사라진 다음에 제가 운영을 하죠. 그러면 안동 52cm 됐어요. 디코더 꼭 보겠답니다 깜방님.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깃털은 어느 새의 깃털이 효과적인지 얘기해달라고. 깃털요? 네. 이것도 내가 제품명 얘기할게요. 뎁스에 나오는 로파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정말 루어같이 안 생겼습니다. 이게 그냥 막대기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꼬리 대충 이렇게 붙여놓은 것처럼 생겼는데 가게에 있나요? 연커니까 가능합니다. 로파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깡통 같은 거 붙여놓은 거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로파이가 뭘 만들었냐? 패드훅을 가장 극대화해서 만들어낸 즉, 이 패드훅이 이만큼 그 깃털이 이만큼 달려 있습니다. 길이가. 이 길이에 따라서 고기가 얼마나 반응하느냐를 보여준 루어인데 이거 넣으시면 잔챙이들 엄청 따라옵니다. 되게 신기하거든. 물속에서 막 움직이니까. 근데 이 패드훅을 능가하는 게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건 이렇게 나오는 제품은 지금 거의 없어요. 근데 이 훅에다가 뭘 다냐 하면 플라이 낚시할 때 쓰는 아주 미세한 털이 있습니다. 털. 그걸 달면 이 패드옥보다 더 물속에서 잘 퍼집니다. 막 움직여요. 물속에서 막 느글느글거리고. 요즘에는 패드옥보다는 이 플라이에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드옥 어필이 물고기의 관심을 유발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필하는 데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역시 115와 보시면 디코더 럭키크래프트 건피시 뒤에 이렇게 패드옥이 달려있거든요. 이 패드옥의 효과를 그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은 몇 편에 나오시나요? 여름 때 나올 것 같습니다. 여름 때나 물론 저거 다 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다음에 제가 여름 시간 날 때 한번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그 질문 없으십니까? 무슨 깃털이 좋냐고 물어봤는데. 아 깃털. 네, 새 종류? 앵무새, 뭐, 닭털 닭털 뭐. 좋은데 그 새 종류는 잘 모르겠고 제가 플라이 할 때 플라이 하시는 분 보니까 저기 부엉이 날개 비슷한 거 그런 거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떤 게 좋다고는 저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주로 닭털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가요? 이번 강연을 위해서 그림 연습을 따로 하셨나요? 아니요, 제가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갈 때 예술고등학교로 갈라 했습니다. 제가 그림을 되게 잘 그렸거든요. 센티하다. 근데 제가 못하는 게 뭐야? 제가 색약입니다. 아, 예. 색깔을 구분 못해요. 제가 녹색과 빨간색을 구분 그래서 못합니다. 자꾸 그래서 그 당시 선생님이 추천장을 쳐주는데 애니메이션 학과로 가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이 만화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만화 한다면 그 이현세 뭐 저기 까치? 정말 그 낙후된 삶을 사는 그러니까 순수 미술보다는 좀 떨어지는 그런 만화가는 그런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안 갔어요. 근데 그때 갔었어야 되는데 제가 갔었으면 제2의 뭐 드래곤볼 슬램덩크 만들지 않았을까. 아무튼 저는 그림을 되게 좋아합니다. 예. 그림 거 좋아해요. 자 그러면 뭐 시간이 없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짧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계속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 먹방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숯집, 밥집 정해서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야 베스트 낚시 토너먼트. 왜 피하십니까? 제가 볼 때 좀 분위기가 풀린 것 같은데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지수님 4시간 하셨습니다. 아 진짜요? 네. 8시간 하겠다는 걸 막았어요. 딩구리 형 별풍선 쏘고 있지? 네, 분위기 풀리기 시작했어요. 네. 저희 털은 저기 뭐야 허치 아빠님 털 한번 잘라서 한번 달아볼까요? 빼도 네, 페더 탐스럽네요. 네. 토너먼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하고 식사하러 가시죠. 토너먼트는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예. 한국에는 토너먼트를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들 다 아시듯이 KSA, KB, KBFA, 그리고 최근에 생긴 LFA 이렇게 있는데 어떤 단체도 그 프로에 이 프로로 선수로 가는 등용문 단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프로 선수가 욕을 들어먹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프로 골프 선수도 이게 필요하고 이것을 넘어서야 프로 선수가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검증된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거죠. 즉 배만 사면 프로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여건상 우리나라 인구 대비 낚시로 낚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고 인프라가 작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너먼트를 하시려면 배를 사세요. 배 사시고 협회 등록하시고 면허 따시고 협회비 내면 일단은 선수가 됩니다. 근데 토너먼트 선수라는 거는 그 열정 헤이씨 나도 열정 많은데 나도 새벽에 일어나서 낚시 가는데 그 열정과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이게. 일단 저 같은 경우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목요일날 보통 잠을 밤 12시에 잡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아침 7시쯤에 일어납니다. 잠자는 시간. 일어나서 출근을 하죠. 그래서 출근해서 일해서 금요일 밤에 들어와서 낚시 갈 준비를 합니다. 금요일 밤. 잠을 안 자죠. 근데 잠을 자야 토요일날 낚시를 갈 수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주로 토너먼트가 이루어지는 안동까지는 차로 주로 3-4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새벽 1시나 2시쯤에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집에 오면 8시인데 오후 이 시간까지 잠이 안 온다는 겁니다. 왜? 낚시하러 가야 돼, 설레서. 그러면 잠을 안 자고 이때까지 있다가 이 시간 되면 갑니다. 그러면 토요일 새벽에 도착해서 하루 종일 연습하고 토요일 한
9시쯤 돼야 잠이 듭니다. 즉 목요일 밤에 12시에 자가지고 금요일 7시에 일어난 다음에 토요일 9시까지 잠을 한숨도 안 자는 겁니다. 토너먼트 뛰는 사람이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다 멀리서 오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열정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기를 잡겠다는 열정 하나만으로 잠도 안 자고 돈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토너먼트, 우리나라 토너먼트 선수들이 정말 낚시가 좋아서 대부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토너먼트 같은 경우에는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상금. 근데 이 상금 구조가 우리나라 이 후원하는 업체가 대부분 조그업체죠. 일본 외국처럼 막 도요다라든지 뭐 야마 이런 대기업이 아니라 연세한 조그업체가 후원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가 주는 돈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적자입니다. 적자를 이끌어 나가죠. 뭐 우리가 게임할 때는 게임비로 충당할 수 있지 않느냐? 게임비 이거 5만 원씩 내봤자 100명이 내면 500만 원이죠. 대부분 이거 가지고 뭐 흑자 좀 보지 않아요? 하는데 우리가 안동에서 주로 낚시할 때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하다못해 그 앞에 걸린 현수막에도 다 돈이 들어가는 거고 상패를 만드는데 돈이 다 들어가고 그런 건 우리 생각을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소소한 데까지 다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적자를 보는 거예요. 토너먼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한민국에서 낚시를 잘하는 사람을 골라내는 검증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똑같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서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얼만큼 많이 잡아내느냐를 가리는 게 이 토너먼트 기능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 사람이 저는 낚시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너먼트 선수 같은 경우에는 5마리를 길이가 아닌 중량으로 승부를 합니다. 이게 보통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이제 봄 시즌에 이 웨이트가 제일 많이 나오고 가을에 좀 많이 나옵니다. 고기 5마리 잡아내기가 참 쉬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실제로 토너먼트 필드에서 그 사람들의 그 프레셔를 받기 시작하면 고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낚시 자체가 힘들다는 걸 많이 느끼고 토너먼트 선수들이 상당히 고생하는 이게 고기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토너먼트와 일반 낚시의 차이점은 5마리 잡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겠죠. 일반 낚시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토너먼트는 무조건 5마리이기 때문에 큰 고기를 잡아야 되죠. 무거운 고기. 일반 낚시는 그런 거 없죠. 그리고 토너먼트 낚시와 일반 낚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룰이 있다. 가장 큰 차이점. 정해진 룰이 있기 때문에 이 룰 안에서만 낚시를 해야 되는 것이 토너먼트 낚시입니다. 즉 고기가 죽으면 안 되고 낚아내는 방법은 뭐 8피트 이하의 낚싯대로 낚시를 하고 제한적인 게 상당히 많습니다. 트롤링은 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룰이 있기 때문에 룰에 맞춰서 낚시하는 것이 토너먼트고 대한민국 토너먼트가 상당히 지금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챌린저까지 따지면 8년 차인데 8년 차를 낚시를 하면서 과도기로 많이 접어들었다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더 크게 발전을 하느냐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느냐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토너먼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도전을 하세요. 정말 저는 이것만큼 세상에서 재밌는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금요일 밤이 되면 마음이 설렙니다. 파트너 때문에요? 파트너. 아니 파트너 있는 낚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뒷사람을 항상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는 파트너 없는 낚시를 좋아합니다. 이 선그로우님이 8피트 미만의 낚싯대는 왜 사용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8피트 이상입니다. 8피트 이상. 그러니까 룰에 적혀 있습니다. 8피트
이상의 낚싯대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네. 루어 낚싯대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포인트가 한정적으로 되니까 아마도 긴 낚싯대가 있으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똑같은 룰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조항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다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은 안 됐는데 모 프로님하고 얘기하던 중에 예전에 미국 베스트 토너먼트에서 어떤 나이 드신 영감님이 낚싯대를 들고 왔는데 진짜 장대를 들고 왔대요. 어마어마하게 긴 장대를 들고 와서 피칭을 해야지 간신히 공략할 수 있는 나무 구멍이 있었는데 거기를 다가가지 않고 한 5m인가 10m 갔는데 굉장히 긴 낚싯대를 가지고 그 구멍에다 넣고 살살 흔들기 시작을 하니까 물고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걸 우승을 연속 2번인가 한 다음서부터 그 낚싯대 길이에 대한 제한이 생긴 거라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똑같은 룰을 그러니까 낚싯대가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똑같이 맞춰버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대부분 끝났고요.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좀 더 심화되거나 심층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저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너무 오래되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제 좀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이제 겁나 좀 재밌어요. 이제 물어보기 편해졌는데. 예, 그래서 이제는 네.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진짜 그 기초적인 많은 것도 상관없어요. 질문을 네? 기초적인 것도 네, 상관없습니다. 아, 예, 네, 네. 상관없습니다. 그 포인트 이동식은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포인트 이동식이요. 예. 워킹 낚시할 때. 예, 그러니까 정말 제가 해도 안 나오는데 음. 어떻게 보면 제가 하다가 옮겼을 때 이미 스위치가 온이 돼갖고 다른 사람이 와서 대박을 칠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따로 있는지. 아니, 그러니까 이건 초보자의 질문이 아닌데 그 낚시의 관점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까도 그랬지만 루어는 확률의 낚시라고 생각합니다. 10마리의 고기가 있습니다. 10마리의 고기가 있으면 한 그 중에서 한 보통 보면 루어에는 2~3마리가 반응을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루어가 떨어지면 나머지는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계속 움직입니다. 계속 움직이고 계속 던지죠. 즉 남들이 가지 않는 곳, 남들이 잡아내지 않는 곳으로 계속 던지면서 이 2~3마리만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성향입니다. 그 질문하신 분은 뭐 한 곳에 오래 있을 수도 있겠는데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이 2~3마리가 어슬렁거리면서 움직이다가 물어버릴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는 원 캐스팅에 바로 잡힐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성향이라 고기가 보통 한 자리에서 저는 30분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성향입니다. 그래서 한 30분 있다가 30분 정도 있으면서 고기가 던질 만한 것을 던졌는데 없으면 그냥 미련 없이 털고 저는 이동합니다. 그게 제 스타일이고 그래서 활성도 좋은 것만 계속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두 마리씩 잡아냈죠. 그게 제 낚시입니다. 이건 토너먼트도 예외는 아니어서 토너먼트 성향이 딱 있습니다. 한 꼬풀이가 있으면 딱 붙어가지고 2~3시간 계속 거기서 낚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 사람이 2~3시간 낚시할 동안 포인트를 한 10군데는 이동합니다. 배 타고 계속 탁탁탁 던지고 없어. 그래서 탁탁 던지고 없어. 탁탁 던지고 있어. 한 마리 잡았어. 똑같이 2시간 걸리지만 내가 한 마리 잡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응 좋은 이 확률이 높은 곳만 찾아다니는 낚시를 하기 때문에 좀 빨리 이동하는 편입니다. 네, 저는. 이거는 개인의 성향이라 정답은 없는 것 같네요. 스피너베이트 주로 액션 어떻게 되세요? 스피너베이트 액션은 그냥 제일 좋은 게 리트리브 액션인데요. 이것만큼 그냥 일반적으로 던져서 감아오는 것만큼 좋은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뭐 물속에 수직 고사목이라든지 뭐 바위 같은 게 있다면 수직 고사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크랭크는 물론 쓰기도 하지만 일부러 부딪히는 것 그리고 폴링을 좋아하고 그리고 바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일부러 부딪힙니다. 부딪혀서 뒷가닥, 뒷가닥,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속으로 리트리브하되 인위적으로 장애물에 많이 부딪히는 것을 좀 선호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뭐 돌발적인 디지핑 액션 이런 거에 나오는 고기가 나오는 경험을 좀 많이 해서 그냥 감아들이는 걸 주로 하되 이렇게 일부러 부딪히는 걸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뭐 특별하게 뭐 빨리 하거나 뭐 적힘을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는 잘 하지 않습니다. 또 해도 됩니까? 일단 하나만 더 넘어가겠습니다. 온라인 질문 하나 있어가지고. 네. 민물에는 형광을 내는 생명체가 없다고 하는데 S가 형광에 반응하는 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한 리액션과 움직임은 물체에 대해 반응하는 건지 먹잇감이라고 생각해서 반응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고. 그 블로그에서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러버지그가 이렇게 있으면 이 러버지그 끝에다가 뭐 케미 같은 걸 달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러버지그 끝에다가 케미를 달았는데 그 만든 사람 말 이것은 쉘로우보다는 아주 깊을 때 한 5m, 6m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또 고기 잘 잡힌다면 또 낚시꾼들이 꼭 하잖아요. 그냥 사봐서 저도 이렇게 해봤죠. 고기가 물긴 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물론 물속에 형광물질을 내는 그 생물이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물속에서도 아니 민물에서도 깊은 데서는 플랑크톤 같은 경우에는 뭐 스스로 빛을 발산하는 건 없지만 이렇게 빛을 뭐 이렇게 햇빛에 의해서 그렇게 순간적으로 팍 변하는 그런 게 있다고 저는 믿어요. 아니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케미가 있는 거에 반응을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불빛에 반응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불빛에 있는 걸 반응을 하겠네 싶어가지고 이걸 다시 떼서 다시 넣었더니 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달아서 넣어보니까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올 때도 있고, 즉 이게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즉 제가 데이터를 결론을 낼 수 있는 그 변수가 별로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이 형광 물질이 아주 유용하게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물론 물 속에는 뭐 햇빛에 의해서 빛을 뭐 번쩍번쩍 거리는 게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큰 효과는 없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깊은 물이 아니고 야간 타버터에 형광 도료를 발려진 타버터를 던져두고 무한 스테이도 반응을 하더라는 경험. 그거 아까 얘가 얘기한 것과 이거는 좀 다른 맥락입니다. 그 하드베이트에 형광 도료가 발린 거랑 아까 제가 물 속에 넣어서 그 빛을 번쩍번쩍 하는 그 케미를 단 거랑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색깔이 아니라 액션에 반응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즉 스테이를 놔뒀을 때도 이게 파장에 의해서 약간 움직이는, 즉 고기가 밑에서 쳐다보기 때문에 타버터 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색깔보다는 배 밑에 색깔을 봤으면 봤지 이 전체적인 색깔은 저는 안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움직임, 훅의 움직임 요런 거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고, 이것은 물속에서 자체적으로 발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빛에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거는 이걸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형광 물질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그 상황이 안 했어서 뭐 확답을 드리기 힘들지만 이것은 형광 물질보다는 하드베이트 액션에 반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질문하시는 계속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시즈널 패턴 중에서 수생식물 갖다가 네. 해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제 갑자기 펜이 안 나오는 바람에 조금 빨리 끝난 것도 있습니다. 네. 그 나사말이 있는 곳은 확실히 개수가 적습니다. 그렇죠. 좋으신 것. 야, 이 정말 좋은 그 질문입니다. 나왔다. 이게 직업이랑 관련되어 있는 아니, 건가요? 내 직업이라 네. 이게 저 정말 좋아합니다. 이 나사말은 물 속에서 쫙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냥 봤을 때는 뭐 말풀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만 꽃이 필 때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나사말이거든요. 이 나사말은 물이 정체된 곳에서는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물 흐름이 있는 곳에서만 자랍니다. 왜? 흐르는 물은 뭐를
흐르는 물은 뭘 가지고 있냐면 산소를 갖고 있거든요. 얘가 모든 식물은 호흡과 광합성을 하는데 광합성은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고 호흡을 산소를 소비하는 겁니다. 이 두 개 상관된 게 보통 식물들은 광합성을 더 많이 해서 산소를 많이 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식물은 산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호흡을 해서 산소를 더 사용하는 비중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흐르는 데만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산소를 많이 소비하는 식물입니다. 여기서 물고기들이 은신을 합니다. 물 흐름이 있고 이런 데서 물 흐름이 죽으니까 이런 데 탁 있다가 물고기들 싹 지나가 물 흐름이 죽어서 탁 지나가는 것들 이렇게 잡아먹는 은신을 하되 마름처럼 절대적으로 오래 머무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물 흐름이 또 없다고는 하지만 있는 곳이고 이 산소 이 주변에 얘네들이 호흡을 하면서 산소를 정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사마를 보고 그곳은 낚시를 잘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제 경험상 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건데 우리가 저수지를 이렇게 보면 위에서 봤을 때 마름이 이렇게 덮었고 여기 또 어려운 곳도 이렇게 덮어있고 또 마름이 있고 갈대가 이렇게 있고 또 마름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물입니다. 물. 여기는 마름. 여기는 어리언꽃, 갈대. 자,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여기도 마름. 그러면 여기서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즉 물지형이 물속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걸 뜻합니다. 왜? 마름은 한계 수심이 2m에서 3m입니다. 요 이상 딱 되면 그 2m에서 3m가 수심이 넘어가 버리면 마름은 자라지 않아요. 즉 수심이 깊은 곳에는 뿌리를 못 내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봤을 때 키를 얻을 수가 있겠죠. 즉 여기 앞에 드롭이 있구나, 툭 떨어지는 드롭이 있구나를 추론을 해볼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웜을 던져서 드르르르 끌어와서 그래서 퐁당 떨어뜨리는 방법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깊어서 쭉 들어가겠죠. 그리고 뭐 타버트를 썼을 때도 이런 데서 또 오다가 핀포인트로 스테이 시키면 깊은 데서 올라온 그런 낚시를 할 수도 있어요. 이 정보를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제 어려운 곳이 여기 있으면 마름은 다 여기 있죠. 어려운 곳이 있으면 이건 더 낫습니다. 얘네들은 1m입니다. 1m 이상 넘어가면 못 자라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은 공략이 안 되지만 나중에 다 젖을 때 여기는 험프가 있겠죠. 물속 험프가 있겠죠. 물속에서 쭉 올라와요.를 유출할 수 있는 거. 요는 이제 나중에 가뒀다가 가을 같은 경우나 겨울 때 야 험프 있어 하면서 여기 던져볼 수 있는 유출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게 수생식물이 자라는 것만으로도 한계 수심을 알면 낚시하는데 상당히 큰 정보가 됩니다. 그러니 구엽식물 중에서요. 예, 나옵니다. 구엽식물, 예. 그 한계 수심에 대한 것들 중에서 그냥 일반 용꽃 같은 경우도 그러면 1, 2m 정도 되는 겁니까? 어리언처럼? 아니죠. 그 일반 용꽃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 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용어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그 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빨이 큰 거. 이거 연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1m 내에서 2m까지 자라기도 합니다만 이게 아주 유동적인데 이 식물은. 그래서 남쪽 지방 가시면 예. 장척지 같은 데 가면 이 연 많습니다. 연이 상당히 많은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앞에 얘기한 그 식물보다는 조금 서식지가 유동적이고 그래서 이렇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대부분 한 7알 정도는 수심 1m 미만에서 주로 많이 자랍니다. 근데 얘는 수심보다는 바닥이 좀 유식한 말로 저질이라고 하는데 이 저질이 기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수심보다는 바닥 지형에 따라서 좀 많이 경향이 바뀌는 게 있습니다. 이런 곳은. 네. 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뭐 온라인에 있으면 질문이 계속 헐뜯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지합니다. 예. 저 물어보고 싶은 거 있는데 예. 토너먼트 나가면 예. 어떤 순서로 로테이션 하는지가 좀 궁금했고요. 아,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사실 이제 시즈널하게 쓰는 루어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예. 루어를 막 쓰다가 물고기가 안 잡히면 포인트를 이동을 먼저 하는지 아니면 루어 교체를 생각하는지. 아, 네. 뭐 그렇지. 그런 입장에서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루어만 바꾸는 사람도 있고 아, 예.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일단 프리리그만 할 거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발품만 파는 사람이 있는데 토너먼트는 배를 갖고 이동을 하는데 박기현 스텝은 어떤 패턴을 가지고 토너먼트 이용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제 태클을 본 사람들은 상당히 실망 많이 합니다. 왜냐? 너무나도 베이직합니다, 저는. 딱 기본만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특이한 걸 좀 기대하고 왔던 사람들은 야, 진짜 숨겨놓은 거 빨리 내놔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너무 뻔한 것만 다 해놨거든. 근데 저는 이 뻔한 거에 달고 다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기본적인 베이직 루어가 그걸 갖고 다닌 사람은 변화에 따라서 그 루어를 교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어떤 다른 나는 분명히 타부터 자라스푸게 잘 먹힐 거라고 해서 자라스푸를 갖고 왔는데 야, 이 자라스푸게는 안 먹고 오퍼에만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바로 교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를 갖고 있으면 이 교체할 수 있는 여유가 폭이 넓은데 특이한 걸 갖고 대부분 특이한 로드들은 특이한 액션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변화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로테이션은 정말 기본적으로 가지고 들어가되 그 변화에 따라서 저는 미련 절대 안 가집니다. 어제 저번 주 이걸 잘 나왔는데 했는데 안 나오고 딴 거에 반응한다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건 다 좀 더 리셋. 저는 리셋입니다. 그래서 딱 미련 버리고 새 걸로 다시 시작하면 다 백지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새로운 로테이션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대회 때라도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 전날 프리리그에 잘 나와서 프리리그로 한 두세 대 챙기고 왔더니 프리리그 곡이 안 나오는데 밑에 러버지가 뜨니까 러버지가 곡이 나온 다음에 프리리그 다 바꿉니다. 그 자리에서 싹 다 바꾸고 미련 딱 버리고 그날 로테이션은 그때 환경에 따라서 바로바로 바꾸는 게 제 스타일이고 시즈널 같은 경우에는 시즈널 뭐 이게 낚시하다가 교체 이동을 뭐 하냐 하는데 저는 이동합니다. 이동.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루어 낚시는 확률의 낚시이기 때문에 반응이 좀 더 높은 고기를 찾는 확률은 세 포인트 남들이 안 간 손 안 탄 포인트를 누가 먼저 가서 누가 빨리 공략하느냐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그 키라고 생각해서 미련 없이 바로 이동합니다. 루어 교체도 물론 하겠지만 이거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교체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저는 이동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제 스타일입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고 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제 스타일은 이렇습니다. 네. 낚시가 제일 먼저 던져요, 채비. 낚시 가서 제일 먼저 던지는 채비는 딱 좀 다른데 3월 달부터 2월 달로 하시죠.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웜입니다. 정확하게 웜. 그리고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타부터고 11월 달부터 나머지 2월까지는 여자. 낚시 안 하고 여자를 만나요. 겨울엔 사귀고 봄엔 헤어지나요? 지금 제가 4년째 딱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시즈널 패턴인가요? 이제는 안 그러려고 노력 중입니다. 탁프로거든요. 근데 왜 웜을 사용하느냐? 저는 웜도 어필 효과가 정말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웜으로도 서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웜 가지고 웜은 핀포인트만 사용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스트레이트 웜은 그 스트레이트 웜의 이 너풀거리는 힘은 빨리 끌어왔을 때 서치 효과도 저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봄에 저는 저랑 같이 낚시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름이고 겨울이고 춥고 또 뭐 벽골 떠나서 웜 낚시도 상당히 빨리 합니다. 그 추울 때도 탁 넣고 스테이 잘 안 주고 바로 호핑 넘어가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 스트레이트 웜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일으키는 서치 효과, 이 효과가 있어가지고 고기들이 좀 더 빨리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분명히 이 서치 효과를 기대하고 스트레이트 웜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2월달, 4월달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트 웜을 가지고 빨리빨리 해서 고기를 찾는 걸 좋아합니다. 웜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다 타버텀 던지고. 아까 말씀하실 때 스피너 베이트를 먼저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그거하고 좀 차이가 있나요? 아, 그거는 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스피너 베이트는 아무것도 모르는 곳.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좀 안동 얘기가 큰데 첫 가는 포인트에서는 스피너 베이트 던집니다. 왜냐하면 스피너 베이트가 좀 좋잖아요. 상, 중, 하를 서치를 빨리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피너 베이트를 하는데 아까 대회 얘기가 조금 있어요. 안동 같은 경우에는 이 상중하로 나눌 때 탑부터 써가지고 반응 없으면 고기는 탑은 그냥 밀어넣어서 버리더라고. 중하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크랭크나 뭐 스백 그리고 웜으로 돌릴 수 있는 거니까 아까 얘기한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의 포인트는 스피너 베이트 던집니다. 상층을 끌어보고 중층을 끌어보고 제일 먼저 하층을 끌죠. 바닥을 먼저 딱 떨어뜨린 다음에 쭉 끌어보고 두 번째는 탑 끌어보고 세 번째는 중층을 끌어보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는 스피너 베이트를 추천을 합니다. 근데 좀 아는 곳에서는 저는 탑부터 먼저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 예예 스피너 베이트 보통 할 때 예. 라인을 예. 카본 쓰시는 분도 있고 또 나일론 쓰시는 분도 있고 그거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 하고 좀 비슷한데 제 개인적인 성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이렇게 라인을 얘기하려면 로드까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로드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그 우리나라 최고의 포탄 센터 배시에서도 맨날 싸우는 건데 스피너 베이트 로드는 어떤 게 좋습니까? 뭐 패스트가 좋습니다. 레귤러가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슬로우가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 경험상 저는 레귤러 선호합니다. 스피너 베이트의 그 입에 스피너 베이트는 훅이 좀 크니까 그 잘 안 박히는 웜보다는 잘 안 박히는 게 있어요. 많은 힘을 줘야 좀 박히는 게 있는데 스피너 베이트의 박힘은 패스트 앞부분이 아니라 저는 허리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앞부분의 레귤러성을 띠는 이런 부분은 저는 대체 로드의 허리 힘이 가지고 딱 박히게 하는 것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캐스팅하기 쉽고 운영하기 쉬운 레귤러 로드를 사용하되 분명히 스피너 베이트도 감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진성이 좋아야 되고 좀 더 잘 박히게 하려면 변신율이 없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라인은 카본 씁니다. 그래서 레귤러 로드에 카본을 선호합니다. 개인적인 성향은 그렇습니다. 14파운드 좋아하고 16파운드 좋아합니다. 약간 라인이 굵게 쓰는 이유는 루어를 로스트하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루어를 잃어버리기 싫어서 하는 경우에도 있고 주로 스피너 베이트를 쓰는 봄철에 큰 고기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약간 라인을 터프하게 쓰는 경향도 있습니다. 저는 카본 레귤러 로드의 카본 라인을 좋아합니다. 그냥 장비를 공개해 주셔도 됩니다. 가장 선호한 세트 2세트만 한번 공개해 주세요. 장비? 릴에서 라인 뭐 전부 다 로드까지. 예. 로드는 제가 꼭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로드 딱 한 3-4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추천해주고 싶은 로드는 1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로드가 이겁니다. 이 스피닝인데 67ml 스피닝 상당히 그 유야감이 없는 로드입니다. 즉 낚시에는 일련의 흐름이 있습니다. 던지고 감고 훅셋하고 파이팅하고 드롭봉하고 다시 던지고 감고 잡아내고 이 일련의 흐름을 아주 위화감 없이 해주는 그런 로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너무 속 보이는 거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로드입니다.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릴은 어떤 거 사용합니까? 이거 테스트에는. 릴은 저는 그 낚갤러들이 들으면 상당히 싫어하는 건데 릴은 다이와 씁니다. 왜냐하면 국산도 뭐 쓰겠지만 다이와가 저한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캐스팅 오른손으로 캐스팅하고 오른손으로 감는 사람입니다. 우캐스팅 웬들인데 다이와 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썸바가 있지 않습니까? 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썸바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스풀이 있고 이 썸바가 다른 것들은 시마노나 아부가르시아 같은 경우는 돌려야 착 올라가잖아요. 근데 다이와는 썸바만 탁 올리면 탁 잠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캐스팅 웨이들이 던진 다음에 엄지로 탁 쳐버리면 바로 탁 잠기거든요. 그래서 던진 다음에 폴링 하면서 탁 쳐서 잠궈버리는 거죠. 그래서 폴링 바이트에 딱 들어올 때 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안 바꾸고 안 돌려도 탁 잠겨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 10년 가까이 그 버릇이 되다 보니까 가끔씩 뭐 제가 갖고 있는 아부가르시아나 뭐 시마노 릴을 쓰면 이게 되지도 않는데 막 이렇게 할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근데 그 편의에 의해서 좀 사용하는 게 맞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캐스팅을 하는 스타일이니까 조금이라도 가벼운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다 가볍게 나오지만 제가 베스 낚시 처음 시작할 때는 가벼운 릴 다이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물들어서 계속 다이와만 쓰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로드는 이제 시마노 로드인데 시마노 로드가 이제 상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마노 로드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시마노 로드는 그 선구자 중에 하나입니다. 카본이 있으면 이 카본의 물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X자로 감거나 사축 보강, 뭐 매축 보강으로 요즘 많이 나오죠. 그게 선구자가 된 게 시마노죠. 제일 먼저 시마노가 만들어낸 게 S자로 감하는 게 샤우라입니다. 샤우라 보시면 막 겉으로 보면 울퉁불퉁해요. 이게 X자로 감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것은 홍보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하기 시작한 게 샤우라 다음에 나오는 파이널 디멘션부터 그렇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선구자고 그리고 지금 다 로드 추천해 주세요 하면 대부분 6.9피트, 6.10피트 나오지 않습니까? 오래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전에 뭐 어떤 로드 썼습니까? 로드의 기준은 6.6이었습니다. 근데 전부 6.5, 6.4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죠. 근데 일본 내에서 최초로 길게 뽑아낸 로드가 물론 메가베스 에론 마틴스 버전은 있긴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특별판이고 최초로 일본 사람이 만드는 제일 긴 로드가 시마노에서 나왔어요. 근데 길이 길다고 개까임 당했죠. 개까임. 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리고 개까임도 아니고 완전 개까임 당했죠. 길이가 여기 뭔 길이가 이렇게 길어 이래가지고 막. 근데 지금 트렌드가 됐죠. 뭐 그런 것들도 여러 개 있지만 한국에서는 홍보 전혀 못해서 망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윤성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공부를 해요. 윤성이요. 네, 그래서 시마노 로드가 괜찮은 로드가 많은데 뭐 저는 볼핀 시리즈 추천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메가베스인데 메가베스 로드 중이고 내가 지금 원하는 스펙을 원하는 길이, 원하는 액션, 원하는 파워 이게 역속하면 대부분 회사에는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있는 게 있어요. 메가베스입니다. 왜냐하면 전용대를 만드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스펙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건 써보세요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옛날에 내가 또 뭐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오타입니다. 이오타 시리즈가
저는 메가베스의 거의 명작 같아요. 이오타 시리즈랑 그 지금도 제가 잘 쓰고 있는 로드가 하나가 있는데 메가베스대로 얘기할게요. F4 그리고 GTC 단풍입니다. 단풍 가야 돼. 그리고 단풍 그려진 로드 하나 있습니다. 단풍. 이 로드랑 이 로드는 이 로드만큼 무빙루에 특화된 로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즉 중형급 로드예요. 쉘로 크랑크라든지 타워턴 저는 이 로드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요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떤 거에 썼냐면 이게 스테이지 2 버전은 슬로우로 나오고 스테이지 처음에 나온 거는 그게 레귤러로 나왔는데 저는 그 스피너베이트 전용으로 이 로드를 썼었습니다. 이게 스피너베이트로 전용으로 쓰면 좋은 이유가 그립이 슬랜트 블리치라고 굽어 있습니다. 이게 부분. 그러니까 던질 때는 상당히 짧은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굽었죠. 다시 잡을 때는 그 원 길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착각을 들게 하면서 상당히 편하게 만드는 로드고 액션 자체도 좋고 블랭크에 블랭크에 보면 티탄 철심 같은 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반발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스피너베이트에 상당히 유용하게 썼다. 하지만 제가 차를 사면서 급전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팔아버렸어요. 급전. 왜냐하면 올리자마자 1분 만에 팔렸습니다. 현실적이네요. 대한민국 네, 프로. 그래서 네. 비운의 로드죠. 근데 제가 살려고 했더니 분절되고 값은 스테이지 2로 나오면서 수십만 원 더 붙여서 나오는데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사라면 스피너베이트 전용으로 제일 먼저 살 게 아마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릴은 다 다해봤습니다. 페이지 3에 요타가 없는데요. 아 없습니까? 안 나오죠 지금. 네, 지금 아마 거의 안 나올 거예요. 네, 요타가 지금 좀 옛날로죠. 네, 뭐 이제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다이와의 서걱거림은 감성으로 커버하십니까? 정말 멋졌어요 질문. 다이와의 서걱거림이 왜 나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솔직히 제가 쓰는 다이와 한 10대가 있으면 5, 6대는 서걱됩니다. 무슨 맷돌도 아니고. 근데 또 세대는 또 거의 안 난다. 아주 매끄럽습니다. UST라든지 뭐 질리언 리미티드 버전 같은 경우는 아주 매끄럽게 돌아갑니다. 근데 이 스티즈, TDZ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게 많더라고요. 스티즈.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땐 베어링 문제인 것 같아요. 베어링 갈리면서 거기 나오는 어떤 그게 구동계 쪽에 그 찌꺼기 같은 게 구동계 쪽으로 들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 베어링을 좀 다 갈아버리면 괜찮아지는 건데 그것도 상당히 괜찮죠. 근데 서걱거림은 감성으로 커버하냐고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냥 예쁘면 참는 건가요? 예, 고기 잡는 데는 큰 이상 없으니까요. 사망토론 같은 건가요? 예쁘면 참아지나요? 예, 저는 근데 전 이제 릴 바꾸려고 생각 중입니다. 뭐로요? 시마노 쪽으로 좀 바꿀까 생각. 이유는 어떤 건가요? 시마노도 가벼워졌으니까. 시마노 가벼워졌으니까. 저는 시마노 대 다이와가 릴을 누가 더 잘 만듭니까라고 하면 감성. 저는 감성? 시마노 선두를 보십시오. 네. 뜯어봤을 때 물론 정비는 다이와가 정말 쉽습니다. 저는 정비 다이와 뜯어서 배에서 합니다. 막 정비하는데 필요한 건 100원짜리 동전이랑 일자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다 뜯어버립니다. 근데 시마노는 만들 때 약간 안타에서 뜯어보신 분 계시죠? 열받습니다. 진짜. 근데 제가 만들었을 때 만든 새는 시마노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마노가 무게까지 더 가벼워졌으니 다음에 릴을 산다면 알데바란이나 뭐 크로나치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신가요? 예.
이번에 봤는데 시마노의 마이크로 기어에 대해서 아 그게 제일 관건인데 그러니까 요번에 마이크로 기어가 조금 애매한데 저는 그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여요. 물론 시마노가 전 세계에서 베어링 가장 잘 만드는 회사 중 하나고 기어도 만드는 것도 정말 잘 만들지만 마이크로가 제가 가봐봤을 때 정말 부드럽더라고요. 정말 부드러운데 이건 뭐 제가 기계를 그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게 깊이가 이게 마이크로가 이렇게 촘촘하고 아주 얕게 나왔잖아요. 물론 뭐 기어가 나갈 일은 없겠지만 마모에 있어서는 뭐 수십 년을 쓸 것도 아니지만 약간 그래도 마모가 있으면 이가 좀 더 나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콘퀘스트 그냥 이전 버전은 이렇게 해도 충분히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 모드는 일장이 일단 있다고 봅니다. 부드럽지만 조금 파손의 위험이 조금. 부산 박람회 때 예. 그 일본 아저씨가 얘기하고 옆에서 통역을 해주는데 옛날 기어는 이제 산이 높고 네. 깊고 넓은 대신에 그 기어가 맞물리는 게 2개, 3개만 맞물리고 네. 마이크로 기어는 5개, 6개 이렇게 물려갖고 오히려 더 마모가 덜 된다고. 예,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마모가 덜 된다고 그렇게 일본 아저씨가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좋습니다. 전 근데 시마노 더 가고 싶네요. 마모 부분은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개종을 하게 되나? 부하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아니, 오히려 부하 부분이 2개, 3개 묶였을 때 맞물렸을 때보다 5개, 6개가 맞물리기 때문에 힘이 더 부하가 분산돼서 더 부드럽고 고기를 걸어서 랜딩할 때도 더 힘이 적게 들어간다고. 근데 실제로 근데 써본 그건 제소감은 기계적으로도 맞는 얘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써본 제소감은 상당한 부하를 갖고 있어요. 안타 무버전 신형 나왔던 2012년 뉴 안타 무라타지메가 98m를 던졌다고 하는 그 엄청난 비거리는 정말 좋아요. 근데 5점대 기어인데 다이와의 6점대 기어인 그 릴보다 포팅시 웜 5m 밑에서 올라오는 게 부하가 느껴져요. 크랑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크랑크는 아예 돌릴 수 없는 릴이에요. 5점대가 크랑크를 못 돌릴 정도의 릴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부하가 계속 말은 나오고 있는데 마이크로 모드 기어에서 부하가 오는 게 아닐까. 아무래도 너무 촘촘하면 제가 써보지 않아서 그 느낌은 모르겠는데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중점적으로 물어봤었는데 계속 그거를 강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마이크로 기어가 힘이 더 분산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게 부하가 들어오는 처음 알았던 거라서 정보를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잘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혹시 어차피 JS에 가셨는데 지원해 준다면 미국 토너먼트를 혹시 가실 생각이 있으신지? 일단은 제가 영어가 잘 안 됩니다. 예. 미국 토너먼트 가고 싶다고 하면 안 가고 싶다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직장도 있고 전 제 직업을 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만약에 이벤트로 하는 뭐 일회성 대회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도전해 보고 싶죠. 그리고 한번 진짜 제 스타일대로 한번 낚시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내준다면 일회성 대회, 원베스트 토너먼트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가보고 싶습니다. 네. 따라가고 싶습니다. 네, 투어는 힘들 것 같아요. 따라가야지 나는 찍으러 핑계 대고. 아메리칸 투어. 제이스 관계자 보내주실 거예요, US 오픈? 여자라고 얘기 안 했으면 보내줄 것 같았었는데 11월에서 2월이 여자라서 어렵지 않을까. 미국 격을 딱히 안 하지 않나요? 네. 여자 아니고 보드로 바꾸겠습니다. 스노보드. 보도요? 보도? 망했다. 보도가 아니라 보드. 스노보드. 마스터 챔프였는데 이미지는 그냥 지옥까지 가네요. 여자를 던진대. 보도. 예. 캠보님. 아까 시간이 많은 걸 물어봤었는데 이 질문을 되게 오랫동안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병현 선수가 저한테 많은 롤모델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많은 낚시를 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긴 했는데 만약에 박병현 선수가 현역이든 현역이 아니고 국내 선수든 해외 선수든 롤모델로 삼고 이런 선수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해외 선수는 제가 지면상 온라인생으로만 봐서 그 사람을 잘 모릅니다. 뭐 완전 뭐 성격은 개판인데 뭐 글만 되게 잘 적어서 뭐 번들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모든 외국 사람들은 저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 한국 선수들 중에 제가 닮고 싶은 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저 지금 멕시코 가신 분인데요. 야생화. 말 생각나시는군요. 뭐 야생마라고. 생마? 생마? 생마. 네, 생마. 야색마인가요? 그분은 낚시를 정말 쉽게 해요. 낚시를 쉽게 해서 고기를 또 그분 영상 보십시오. 맞습니다. 왔네요. 낚시 정말 재밌습니다. 다른 사람들 거기 가서 낚시해버려서 그렇게 못 잡아냅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낚시를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품이 좀 있으세요. 그분 곁에 사람이 정말 떨어지지 않고 사람이 항상 곁에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성격이 별로 안 좋은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박수 아저씨한테 얘기할 거예요. 좀 사람들 가려서 만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분은 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인품 쪽에서 좀 많이 닮고 싶은 마음이 닮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낚시는 그분이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조금요? 뭐 한 번씩 가끔씩 그 대회에서 만나잖아요. 그럼 배 타고 와. 올 때가 딱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거기 안 나올 때. 그럼 거기서 항상 담배를 저한테 요구하죠. 담배 하나 주고 막 거기 나와? 예 나옵니다. 뭐 어떻게 잡았습니다 하면 거기서 힌트를 정말 조그만 거 가지고 딱 배틀을 잡아버려요. 근데 자기가 고기 많이 잡았을 때는 절대 안 가르쳐줍니다. 담배를 요구하세요. 내가 못 잡아서 연습을 못해서 내가 물어보잖아요. 부모님 고기 어디서 좀 나오던가요? 하면 성과도 남겨졌어. 쓸데없는 얘기합니다. 밥 먹었어? 하면서. 야생마 박 프로님이셨군요. 네. 그분이 그러시는데 그분의 좋은 점은 좀 많이 담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고기는 정말 쉽게 잡으시더라고요. 정말 쉽게 잡으세요. 보고 있으면 좀 쉽게 잡으시고 아마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강의는 여기서 끝내기 전에요. 박기현 프로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경험하는 입장으로서는 제일 섭외하기 어려운 프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대화가 좀 안 됐고요. 제가 카톡 보냈는데 몇 개월 후가 지나도록 대답도 없었고요. JS 컴퍼니 스텝이 같이 돼가지고 이제 이 자리에 왔는데 여기까지 방송 찍으면서 가장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멤버들 이렇게 모은 다음에 분위기가 좀 좋아질 때쯤에서 방송이 끝나는 것 같아요. 맞죠? 다 한 번 더 나와주실 의향이. 방송은 네. 다 불러주시면 네. 자 가겠습니다. 제가 안동이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낚시를 절대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 여기 보면 그 경력도 대부분 다 오래되셨겠지만 저는 98년도에 배스를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약간 먼저 낚시한 것밖에 없습니다. 약간 먼저 낚시를 먼저 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또 노하우가 조금 더 많으면 많을까. 그래서 그 조금의 노하우라도 이렇게 조금 더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저는 어떤 방송이라도 참여하도록. 그러면 다음번에 가능하면 오프라인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뭐 타버터나 스피너베이트나 이런 루어들을 이용해서 보란듯이 잡는 모습을 방송 시간 안에 잡아서 이렇게 인증해 주시는 걸로. 그렇죠. 예. 대다수의 낚갤러들을 모아놓고 한번 대청댐에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약속을 지금. 고기 안 나오는데 또 데리고 와가지고 또. 여기 그 사장님도 계시고 여기 뭐 많으니까 보란듯이 낚금 빼놓고 잘 나올 때서 한번. 알겠습니다. 저는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럼 다음 달 바로 6월달 방송에 바로 박기현 프로가 대청댐에서 인증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대청
저도 자주 가봐서 말이죠. 네, 다음 달 강의 전에 그럼 박기원 프로로 결정을 했고요. 네, 2달 연속 나와주신 게 감사드리고 네, 여기서 강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장소를 제공해주신 대전 런커 사장님한테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송은 조만간 블로그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